65세 이상 고령층의 80%가 앓고 있다는 퇴행성 관절염.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는 걸 말하는데, 누구나 겪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최악의 경우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할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걷는 행복까지 앗아가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파헤쳐본다. 네, 우리가 흔히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진행을 좀 더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구미 강동병원 정형외과 황우영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화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쇠약해지는 과정입니다.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신체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관절의 기능도 떨어지고 무릎 안쪽이 점차 벌어지는 변형도 생깁니다. 물론 통증도 동반됩니다. 주로 무릎 안쪽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손상이나 마모로 인해 관절의 통증, 부종,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및 병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노화, 비만 또는 지속적이고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인해 완충 역할을 하던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연골 밑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어 관절면에 파괴가 발생하고 관절통, 부종, 운동장애, 변형 등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염의 증상에는 관절통, 부종, 관절 운동 감소, 관절 강직, 마찰음, 변형 등이 생길 수 있고 초기에는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심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휴식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기가 되면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통증이 유발되고 말기가 되면 휴식 시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밤에도 더 아프다고 느껴 수면 장애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의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릎을 구성하는 구조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설명드리기 앞서 관절 연골, 관절액, 연골판, 물렁뼈라고 불리는 연골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연골은 관절 안에서 마주보는 양쪽의 뼈를 덮고 있는 것을 관절 연골이라고 합니다. 관절 연골은 마치 아주 단단한 스폰지 같아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습니다. 하중이 가해지면 물을 뿜어내게 되고 하중이 사라지면 물을 다시 빨아들이게 됩니다. 하중이 가해질 때 뱉어내는 물은 관절 연골 표면을 더 미끄럽게 만들고 하중이 사라지면서 빨아들일 때 영양분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절액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관절 연골이 서로 맞닿아 움직일 때는 얼음을 얼음판에 문지를 때보다도 마찰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관절 연골도 오래 사용하면 결국 마모가 됩니다. 관절액은 엔진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서 만들어지는 관절액은 끈적끈적한 단백질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절의 윤활제 역할을 하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이 충분해야 하고 또한 찌꺼기가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히알루론산도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히알루론산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윤활 기능이 감소하고 윤활 기능이 감소하면서 마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점차 관절 안에는 연골이 닳아서 만들어진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 찌꺼기는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활액막에서 물을 뿜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관절액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지만 오히려 히알루론산이 희석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윤활 기능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종아리뼈 상부는 평평하지만 넓적다리뼈 아랫관절의 모양은 둥근 공처럼 되어 있어서 마치 머리 위에 커다란 쇠구슬을 올려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커다란 쇠구슬을 올려놓으면 정수리가 굉장히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은 불안정하고 체중이 한 곳에만 집중되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리가 필요합니다. 짐을 머리에 일 때 따리를 머리 위에 받치면 안정감이 있고 정수리도 덜 아프듯이 무릎 관절은 연골판이라는 따리 모양의 물렁뼈가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중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물렁뼈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하나씩 존재해서 관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연골판도 50세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는데요. 닳고 해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찢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연골판 안쪽 모서리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데 이 안쪽 모서리, 그림에서 보는 하얀 부분은 혈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손상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계속해서 당기면 어느 쪽으로 찢어 나갈지도 모르고 점점 더 찢어져 나가는 것처럼 연골판 손상도 점차 크게 확대됩니다. 이렇게 찢어져서 너풀거리는 연골판이 뼈 사이에 끼어들어 통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따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물렁뼈, 연골판은 체중을 분산시키지 못해서 연골판 손상에 의한 연골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데요. 제 왼쪽 그림은 1단계 그림으로 관절 연골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계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행이 많이 된 3, 4단계에서는 주로 통증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진행이 덜 된 1, 2단계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통증에 대한 치료보다도 진행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진통 소염제는 단순히 통증만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관절염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진짜 일시적으로 이 통증만 줄여주는 약인 건가요? 아닙니다. 진통 소염제는 진통제와는 다른 약입니다. 진통제는 진통 효과만 있지만 진통 소염제는 소염 효과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가져오는 약입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염증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진통 소염제가 필요합니다. 염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염증은 손상을 악화시키고 악화된 손상은 다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통소염제의 복용은 치료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진통소염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위염, 위출혈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과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기간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부족한 진통 효과를 위해서는 진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사 치료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골 주사가 뼈 주사인가요? 뼈 주사는 맞으면 안 좋다던데. 연골 주사는 정상 관절 구성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주사 치료를 의미합니다. 뼈 주사는 강력한 항염증제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주사 치료를 의미하며 실제로 뼈에다 주사하는 주사는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성기, 만성 통증의 급성 악화기에 사용하면 극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테로이드는 몸 안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실제 그 성분 자체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로 사용할 때는 고농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감염이나 조직의 괴사, 인대나 근육의 파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뼈 주사는 적절한 양을 가능한 소량을 사용하고 정확한 위치에다 주사하고 충분히 안전한 기간에 지난 후에 재사용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이제 찜질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은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그렇다면 과연 냉찜질을 해야 될지 온찜질을 해야 될지 참 고민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노화는 분명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도 노력이나 치료에 의해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냉찜질이냐 열찜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염증이 심해서 붓고 열이 나는 것을 가라앉힐 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이 완화된 시기 이후에는 열찜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물리치료에는 전기치료라는 것이 있어서 이 전기치료는 전기 자극이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서 통증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휴식은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휴식과 운동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요법은 근력 강화, 체중 증가 예방, 관절의 운동 범위 유지, 정신적 만족, 숙면, 관절의 강직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누워서 다리 들기, 실내 자전거 타기, 물속에서 걷기, 걷기 운동, 빨리 걷기 운동 등이 있겠고 피해야 할 운동을 좀 설명을 드리면 등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달리기 등과 같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상하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로 들어가야 될 텐데 원장님, 이 무릎 수술을 해도 될런지 참 궁금하고 수술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그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 연골세포 이식술, 근위경골 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들이 있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절경 수술, 연골세포 이식술, 근위경골 절골술 등을 자기 관절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보존적 수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위내시경처럼 위 속을 보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을 하는 것처럼 관절 속을 보기 위해서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약간의 절개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로 명칭이 붙었는데요. 관절경을 통해서 연골판 절제술 및 봉합술, 유리체 제거술, 관절 연골이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을 주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염증이 오래돼서 과형성된 활액막을 다듬어주는 활액 제거술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 연골의 손상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 뼈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출혈을 유발해서 손상된 관절 연골 위에 피딱지가 앉을 수 있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네, 네. 또 앞에서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네.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원장님, 악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무릎 연골을 재생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골세포 이식술을 보면
어떤 종류의 연골세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동종세포 연골 이식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심한 변형이 동반된 퇴행성 관절염은 효과가 없습니다. 연골세포 이식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작은 1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큰 경우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5세 이하에서 관절 불안정성이나 부정정렬이 없는 비만하지 않은 환자가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은 자기 연골을 일부 떼어내어 실험실에서 연골세포를 배양, 증상이 있는 부위에 이식하여 치료하는 기술로 채취와 이식이라는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며 세포를 배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아의 탯줄에서 유래한 것이 동종 연골세포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동종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제품화한 것을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옷자로 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이 자기 관절을 살리면서 휜 다리만 교정을 또 할 수 있다고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릎이 휘게 되면 닳아버린 그 관절에 더 많은 체중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 주어서 악화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슬관절의 절반, 안쪽과 바깥쪽 절반만 닳아 있는 경우에 나머지 절반은 비교적 건강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체중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거나 활동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정강이뼈 근위 부위에 절골을 가해서 벌려줍니다. 그리고 금속판과 나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면 체중부와 축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안쪽 오다리, X자다리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오다리 수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았을 때는 원장님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이제 치환술을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공관절이라 하는 것도 이게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수명이 다 되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도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재료와 디자인이 개선되고 평균 15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만 60세 이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평생에 2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관절 내시경, 근위경골 치환술, 관절 연골세포 이식술 등의 보존적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 치환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존적 시술을 징검다리 수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다른 방법의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심한 관절염 환자, 주로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시행을 합니다. 심하게 마모되어 변형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고 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림과 같이 손상된 관절 연골과 물렁뼈를 뼈와 함께 잘라내고 관절 모양과 유사한 형태의 인공관절로 치환해주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잘못 받게 되면은 벗정다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원장님 사실인지 궁금하고 수술 후에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인공관절을 받고 나서 뻗정다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었던 환자분들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이 심한 기간을 이겨내셔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적절한 통증 조절이 되겠고 의료진에게 그 조절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일들이 잘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조금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그 재활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공관절은 젊은 사람의 관절과는 다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목적은 아프지 않게 걷고 가볍게 운동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관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감염에 대한 평생 예방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수술을 받은 부위에 소독되지 않은 침, 뜸, 봉침 등의 치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 또 내시경 검사, 치과 치료, 외과적인 시술 등을 받기 이전에는 의료진에게 내가 인공관절을 받은 환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인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은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일회성 외상에 의해 갑자기 생기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 노력과 치료를 통해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악화 요인은 과도한 사용입니다. 무릎을 아껴야 합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악화를 막기 위해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적 치료에 앞서서 반드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고 개개인마다 그 수술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한번 손상된 무릎 연골은 스스로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원상 복귀도 힘듭니다. 그래서 좌식보다는 입식 생활을 생활화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구미강동병원 정형외과 황우영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